남부에서 이례적으로 탈북민을요 북한으로 강제 북송을 한 건데 무려 600명 싹 잡아들이는 거예요. 이번 북송에 잡혔어요. 다시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고맙고 사랑했다. 아이고. 도망가면 안 되니까 쇄골을 뚫어가지고 굴비 엮듯이 쭉 엮은 거예요. 잡히게 되면은 지약을 먹고 북송 안 되는 게 낫겠다. 정말 아팠어요. 선생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우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앉았다 일어났다를 계속 시켜요. 돈이 나오라고. 맨손으로 그 자궁에 다 검사하고 돈을 감췄다고. 발로 차고 총으로 머리를 찍고. 좀 잊혀졌으면 좋겠는데 절대 잊혀지지 않죠. 뉴스에서만 사실 몇 마디 이렇게 전해드린 얘기로는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누굽니까? 이만갑에서 우리 임재길 선장님을 직접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화 연결합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임재길 선장님 되십니까? 예. 예, 선장님 지금 그날 상황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아, 그날요. 네. 그날 뭐 아침 한 7시 한 10분, 15분? 뭐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바다를 쳐다보는데 아니 낯선 배가 하나가 나 앞쪽으로 보고 이렇게 시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왜, 저 못 보던 배. 저 뭔 배인가. 근데 보니까는 그 배가 나를 보고 시시 오더라고 또. 예. 왜 올 때까지 못 기다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같이 하더라고. 내가 느리게 오니까 너무 늦게 오니까 나한테 오는 거 같아. 분명히 나한테는 오는 건데. 그래서 배를 이렇게 보니까는 뭐 위에 숫자가 있고 뭐 밑에라고 뭐 부남인가 뭐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 그 선미에. 네. 이 무슨 거더라 이게 북한에서 온 배 같아. 그래서 느낌이 먼저 오셨네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저 우리 무선국에다 전화를 했죠. 신고를 했지 무선으로. 아, 신고부터 하시고. 예. 그래서 난 몇 명이냐 묻지도 않고 예. 그냥 가만히 있었지. 근데 남자가 여기가 어디쯤 되냐고 묻더라고요. 네. 그래서 강원도 속초 요 앞바다라고 그랬더니 그 젊은 여자하고 뭘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 예. 그럼 좀 있다가 배를 실실 나한테 붙으려면 우리 지가 줄 하나 갖고 올라가지고 우리하고 얼마 다음에 올라갈 때는 이제 뭐 줄을 걸어달라든가 그렇지. 던져주는 거. 올라간다고 얘기하고 이랬는데 얘기도 않고 그냥 줄 하나 갖고 올라오지만 자기 배고 나 배고 먹는 거예요. 무서워. 안 묶어 줄까 봐. 저 선생님 안 무서우셨어요?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아. 나도 등치가 있는데 아, 이거 배는 선장님 혼자 계셨어요? 예. 혼자인데 저기는 그래도 3명 있는데. 무섭겠다. 아이 그 여자 둘하고 남자 하나인데 무슨 그래가지고 묵더니. 묵더니만 그때 담배를 하나 피우더라고. 그 사람이 내려오느라고 담배나 있겠나 싶어서 네. 그 뭐라고 이제 담배 한 가방 이제 좋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받더라고. 네. 너무하더라고. 그래서 괜찮아. 이거 피우고 물도 마시고 있으면은 이제 우리 한국 해경이 나온다. 그러니까는 그거 받더라고요. 뭐라고 담배하고. 예. 뭐 어쨌든 뭐 잘 왔다. 예.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그 젊은 여자가 이러 우리 배를 이래 보더니만 예. 아 한국 배 좋다. 그 얘기는 하는 거 내가 들었거든. 그 배에 있던 북한 그 여성이나 그 주민들 건강 상태는 어때 보였습니까? 남자는 좀 내려오면서 파도르면서 뭐 얼굴에 서군기가 좀 이렇게 있고 네. 그 여자들은 이 보편적으로 좀 깨끗하더라고요. 여자 세 분은 깨끗한 편이었고. 아니 여자 둘밖에 못 봤거든. 네네. 하나는 선실에서 나오지도 않더라고. 내가 그 해경이 올 때까지 있었거든요. 네네. 그 한 사람은 내가 못 봤어요. 예. 세분만 보셨고. 그 나중에 해경이 와서 네. 4명이라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뭐 잡으러 나가셨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우리는 저 보고요. 보고 잡으러 갔다 복 받으셨어요. 보고 잡으러 갔다가 지금 북한 어선을 발견하신 거예요? 복권 없었죠. 예, 복 받으셔야 되겠어요. 아니 근데 선생님 또 만날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뭐 기순했다고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네. 뭐 너무 배가 고파서 왔다고. 일단 뭐 우리나라 왔으니까는 뭐 잘 살면 뭐좀 내가 말할 게 있습니까? 잘 살면 되는 거지. 뭐. 예, 선생님 아주 큰일 하셨어요. 별 말씀이요. 복 받으십시오.
아닙니다. 예, 지금까지 임재길 선장님과 통화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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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이제 항상 나가는 조업길이기 때문에 그 조업길에서 이제 평상시에 못 보던 배를 딱 보니까 벌써 거기서 눈치를 채는 이 느낌이 왔다 하시네요. 그러면 몇 년 전에 이제 삼척에도 북한 주민들이 목선을 타고 왔어요. 이만갑에서 한번 했었는데 지금 앞에까지 왔어요. 삼척에서 귀순할 때는 앞에 이제 군복, 인민복을 딱 차려입고 갈아입고 완전 티나는. 대한민국에 왔을 때 좀 깔끔한 옷을 입고 맞아. 싶어서 인민복 입고 이렇게 주민분들이 왔었는데 그때도 우리 주민이 처음 발견했는데 그때도 그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쓱 와서 핸드폰 좀 빌려달라고. 오늘 이만갑에 특별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이분들은요, 이게 100길로 우리나라에 오는 것보다 어쩌면 더 위험하고 아주 목숨을 건 탈출을 하신 분들 모셨습니다. 자, 먼저 북조선의 이 우리나라 해품달 김유정 씨가 될 뻔했던 아역 배우 출신 이지혜 씨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말로만 듣던 아우지 출신이자 이 탄광예술선정대 출신이신 강수연 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북한 배우분은 사실 처음 보거든요. 왜 한국인 배우분들은 친한 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저 처음 봤는데 혹시 네. 북한에서 어떻게 하다가 아역 배우가 되신 거예요? 저희가 어린 시절에는 김정일이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조기 교육을 시켜라라고 해서 각 도마다 예술 대학이 하나씩 있는데요. 거기 부속 유치원부터 이제 양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5살에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부속 유치원에 이제 소속이 돼서 유치원 때부터 이제 예술 대학에 산하로 들어간 거죠. 출연하신 건가 보다. 어머, 여기에서 나왔어요? 내 고향에서. 이 여자 이 설미요. 주인공인데. 주인공. 설미 아니구나. 아, 나 닮았네. 신혜야, 너 어디 시집 갈래? 나 평이야. 왼쪽에 왼쪽이다 왼쪽. 아닌가? 나 평이야. 예쁘다. 평양이 천님. 그럼 평아리도 삐양삐양하지 않니? 예쁘다. 와, 요 주인공 아역을 한 거야? 이야. 영광입니다, 이거 정말. 오늘 정말 쇼킹합니다. 지금 뭔가 이력이 심상치 않은 이 두 분을 모시고 이만갑에서 오늘 무슨 얘기를 할 거냐 궁금하시죠? 네. 이분들을 모신 진짜 이유가 있죠. 맞습니다. 최근에요, 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 바로 벌어졌습니다. 중국에서 이례적으로 이 수백 명의 탈북민을요, 북한으로 강제 이제 북송을 한 건데 이게 사실은 이제 반인륜적 행보라고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지금 비난의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지금 이지혜 씨하고 이제 강수연 씨 두 분도 이렇게 강제 북송을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담을 저희들이 좀 나누기 위해서 오늘 초대를 했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나누기 전에 김진 기자님에게 이 강제 북송이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좀 사안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다 갇혀 살고 해서 다 모든 게 안 좋았는데 딱 한 가지 좋았던 게 있었습니다. 중국이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하는 걸 멈췄었던 거예요. 맞아. 그거 좋았어요. 근데 지난 10월이었죠. 항주 아시안 게임이 폐막한 다음 날 중국이 멈췄던 강제 북송을 다시 시작했는데 그 숫자가 전례 없는 숫자라 전 세계를 경악했습니다. 무려 600명. 600명을 한 번에 강제 북송 시킨 겁니다. 야, 이게 강제 북송도 강제 북송인데 600명이라는 이 대규모 숫자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거든요. 근데 이번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라는 게 더 문제입니다. 아직 중국에는 더 수많은 탈북자들이 공안에 체포돼 있거나 아니면 공안의 체포를 피해서 숨어 있는데 중국이 이들을 계속 2차, 3차 대규모 강제 북송할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그 북한에 북송을 하는 것은 중국이 보내고 싶다고 해서 보내는 건 아니고요. 날짜를 협의를 합니다. 북한하고 협의를 해서 북한이 이때 보내라. 그리고 또 보내는 명단에 보면 북한이 빨리 받아야겠다라는 하는 거는 빨리 받아요, 북한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8월 29일 날 80몇 명 정도 먼저 보냈어요. 네, 8월 29일 날. 그리고 나서 9월 19일 날 또 40여 명 정도 보냈어요. 그리고 10월 9일 밤에 저녁에 401여 명 정도 보냈고 그리고 10월 10일 새벽에 100여 명 정도를 보냈어요. 북한이 이렇게 4차를 나눠서 한 600, 한 3, 40명 정도를 보낸 거죠. 1차, 2차, 3차, 4차를 나눴다는 것은 아마 1차에는 북한이 절대로 이 사람들은 놓치면 안 된다. 빨리 보내라. 빨리 보내라라는 그런 긴급성이 있었던 것 같고 아마 10월 달에 보냈던 그 한 500여 명 그 탈북민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탈북을 해서 남한행 뭐 다른 이제 탈북을 하려고 하는 저희 같은 그런 아마 사람들이 많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대체 그 많은 인원이 어디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중국 전역에서 잡혔던 탈북자가 다 널려져 있으니까 신고로 잡히든 뭐 움직이다가 잡히든 이 사람들이 각 지역에 움직이지 못하고 지역 경찰서들에 있다가 한 번 뭐예요? 국경으로 몰리기 시작하죠. 국경으로 쫙 북한과 약속에 따라서 언제 보내다 했으니까 쫙 결집이 됐죠. 단동변방대, 신의주, 북한 신의주가 연결된데 통화변방대, 장백변방대, 화령변방대, 영전변방대, 맞네. 도문변방대. 이건 제가 잡혔던 곳이기도. 도문이요. 도문이 제일 많이 잡히더라고요. 예, 여기는 탈북자들이 많이 잡혀가고 수요에 따라서 중축을 해버렸어요. 기존에 너무 많으니까 10명씩 8개 들어가던 감옥을 14개 감옥으로 늘려버렸어요. 많아가지고. 이번에 그 대규모로 북송을 당한 인물들 중에 우리 오늘 출연자분이 이 특별한 관계를 가지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누굽니까? 네, 저고요. 지혜 씨. 네, 제가 중국에서 살면서 정말 가장 친했던 친구거든요. 네, 이 친구가 어떻게 이 사진이 있을 수가 있죠? 출발하기 전날에 이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저한테. 이제 간다.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얼굴이 원래 이렇게 새까맣고 저렇게 몸이 이렇게 이제 약하지 않아요. 원래는 좀 동실동실 하거든요. 근데 이 잡히기 바로 2년 반 전에 먼저 잡혔었어요, 한 번. 이제 한국으로 오는 가족을 집에다 숨겨줬었는데 그 가족한테 뒤따라 붙은 공안에 의해서 이제 한번 체포가 됐어요. 체포되고 감옥에서 나와서 막 울면서 정말 힘들어서 못 살겠다. 나도 한국으로 가겠다. 도와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공안이 따라붙을 수 있다. 당분간 있어라. 그러니까 나와서 몸도 추스르지 못하고 한 달 만에 이제 다시 집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제 바로 잡혀버렸어요. 이제 그 탈북민 속에 한 명이 뿌락지가 있었던 거예요. 얘들을 이제 공안에다가 팔고 1인당 4,000원씩 받고 이제 빠져버리고 이제 잡힌 애들만 이제 잡힌 거죠. 아니, 이 친구분이 이번에 그 북송됐다는 거는 어떻게 또 알게 되신 거예요? 하루는 TV를 보는데 이제 밑에 자막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탈북민 600명이 이제 북송당했다. 전 너무 놀래가지고 가족한테 전화를 했어요. 빨리 공안에 알아봐라. 그랬더니 이제 전화를 했는데 8일 날 저녁에 우리한테서 나갔다. 예, 이렇게 됐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뉴스에 9일 날에 이제 북한으로 넘긴 걸로. 친구가 그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어요. 자기가 북송될 거라는 걸 어떻게 예감을 했는지 막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이제 편지를 썼는데 글자를 알아볼 수 없게 쓴 거예요. 근데 거기 핏자국도 있었고요. 네? 예, 그 감옥 안에서 이제 편지지가 없다 보니까 이 종이를 어디서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한테서 얻어서 이렇게 편지를 썼더라고요. 근데 저 편지를 그 조선족이 가져나왔어요. 숨어 있던 가져나와서 이제 정식으로 붙인 게 아니라 붙이지 못하. 자기 무서워서 못 붙이겠다. 자기 이제 걸리면 자기도 큰일 난다. 그러니까 읽어만 줬어요. 저 편지를 읽어만 주고.
정말 미안하다. 니네 말을 듣고 좀 천천히 떠났을 걸. 이렇게 출발을 해서 잡혀서 이제 앞으로 다시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동안 고맙고 사랑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지를 써서 저도 너무 울었던 것 같아요. 저 편지 보면서 북송 뭐 이렇게 된 이후에 친구는 연락을 지금 못 하고 계신가요? 그렇죠. 친구는 아예 물어물어 연락도 안 오고. 그러니까 이전에는 잡혔을 때 가족은 면회를 시켰어요. 이전에는. 근데 북송 딱 한다 이 감옥에 들어가부터 가족도 아예 안 받아주고 돈만 받아줬어요. 중국에서? 예, 돈만 이제 조금씩 받아주다가 가족 면회 좀 하자 하니까 가족도 안 받았대요. 예, 그리고 이제 북송했다라는 문자도 아예 없고 연락도 없었대요. 근데 가족에서 물어봐서야 우리한테서 뽑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방적으로 알려준 중국이 작정했네요. 완전히 예. 그런 북송하려고. 저도 처음에 북송당할 때 제 걱정은 안 되더라고요. 어차피 잡혔으면 뭐 예감이라거나 그냥 변방대 들어가면 북송되는 거예요. 그건 뭐 거기서 살아나오는 건 기적이기 때문에 살아나오겠다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내 아이가 제일 걱정이 되는데 저희는 가족 면회도 안 받았어요. 아예 통화도 못하게 해서 저는 중국 공안에게 막 울면서 빌어갖고 제발 우리 아이한테 전화 좀 한 통화 하게 해달라는데 못하게 해서 그 사람한테 전달해줬지. 아이 잘 키워달라고. 저는 물애기, 젖먹이 애기를 놓고 전 먹이다가 북송이 돼가지고 좀 제발 그 아이가 잘 크게 해달라고. 내가 살 수 있으면 내가 살아서 반드시 오는데 하여튼 그 아이를 그 아이를 잘 키워. 그 젖먹이니까 그거 어떻게. 제일 무서운 게 그 아이랑 헤어지는데 헤어지는 이별 소식도 안전하게 하는 거. 그거는요 남자들이 북송되는 거랑 아이를 놓고 북송되는 엄마는요 심지어 주소도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자기가 어디서 살았는지 중국어를 모르니까 다시 살아서 중국 갔는데 그 집을 다시 그 아이가 있는 게 어딘지 찾아 못 가는 애들이 있어요. 울면서 이게 한둘이 주소 좀 아니죠? 알아달라고. 예, 한둘이에요. 몇백 명, 한 개 교도소, 저희 있던 교도소 1,200명이 그리고 잡혀나고 매주 들어오는데 사람이. 아니 또 이번에 저 북송된 분들이 탈북해서 몇 개월 만에 잡힌 게 아니라 그 중국에서 5년에서 뭐 길게는 15년까지 사시던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아이까지 낳는데 아니 이렇게 잘 살던 분들을 이 가족과 생이별까지 하면서 북송을 시키는 이유가 뭔가요? 뭐 깊게 들어가면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 뭐 이런 문제가 있겠지만 이번만큼은 코로나 때문에 중국이 그 코로나 단속을 중국 자국민을 향해서 엄격하게 했고 거기 탈북민들이 끼어 있었고 거기 조금 더해서 한국을 어려던 사람들까지 끼었다. 이게 사실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3년 동안 같이 몰았던 사람이 2,000명이다, 2,600명이다. 어떤 데서는 3,000명도 더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미국에 있는 기자가, 제가 아는 기자가 19년 살았대요. 중국에서. 그럼 중국 사람 아닙니까? 예. 그리고 19년 딸이 있대요. 그러니까 19살 때 팔려와서 바로 애 낳고 살다가 지역 이동을 하다가 코로나에 걸렸는데 너 보자. 그럼 중국은 요새 뭐 안면 기술이 있으니까 그게 안 나오니까 그냥 얘 탈북자. 이렇게 되면 그냥 탈북자로 취급돼서 있다가 가는 거거든요. 아니 잠깐만 결혼은 중국인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결혼을 하면 그 배우자의 국적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아니, 중국은 되게 힘들어요. 19년이나 됐는데도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거죠. 19년인데도. 이게 중국 국내법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장기 체류하면 이른바 그린카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중국은 그린카드가 굉장히 거의 나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9년, 20년, 30년 살았다고 하더라도 불법 체류자예요. 그러니까 근데 중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불법 체류자라고 하면 학을 떼요. 그러니까 모든 공민들, 인민들이 다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게 그래야지 중앙정부가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뭐냐면 난민으로 주장을 하면 돼요. 원칙적으로는 제네바 난민 협약에 의해 가지고 나는 종교적,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하면 인정을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중국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북한에서 국경을 넘어온 사람들을 레퓨지, 난민으로 인정해줄 수가 없어요. 불법 체류자로 남겨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국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이 뭐 이 휴전선으로 보시면 안 되거든요. 뭐 압록강, 두만강은 폴짝 뛰면 넘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난민으로 인정을 해주는 순간 뭐가 생기냐면 거기가 동북 삼성 지역이잖아요. 중국에서 가장 못 사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지금 동북 삼성 그 경제 부흥 정책까지 실시하고 있는데 유사시에
유사시에 갑자기 대량 수십만의 북한 주민들이 강을 넘어서 동북 삼성으로 넘어간다? 이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제 재앙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절대로 이건 난민으로 인정 안 해줘요. 불법 체류로 남겨줄 거고, 그리고 시범 케이스 이번에 600명을 보낸 것도 이거예요. 너희들이 북한 넘어서 중국 넘어오면 반드시 너희는 북한으로 돌아간다. 그런 경고 메시지예요. 무엇보다 문제는 그거예요. IT 기술의 발전이 인권을 신경 쓰지 않는 그쪽에서 이 탈북자들을 더 문제되게 만든 거예요. 그렇죠. 사실 지금 중국은 빅브라더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안면 인식 기술은 미국을 능가해요. 왜냐하면 15억이라는 그 큰 이제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 예전에는 이제 이런 뭐 기술이 나오기 전에는 그냥 북한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또 좋은 남편 만나면은 위조 신분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호구를 사요. 그래서 그 뭐 버스 타고 싶으면은 뭐 버스 그런 데 가가지고 주면서 호구 보여주고 버스표를 사고 이동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안면 인식 기술이 생기면서 그 호구 자체도 전산상에 다 등록돼 있고요. 심지어 얼굴도 등록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주고 얼굴을 찍히면은 이 사람하고 이 호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데이터를 막 해가지고 보면은 존재 안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결국 잡히는 거죠. 여행객도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탈북민들이 지금 예전에는 중국의 이런 공공 그 교통수단, 버스, 기차를 타고 남반까지 이동을 했는데 이제는 불가능하고요.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은 활동가분들이 아예 택시나 차를 대절을 해요. 근데 한 대만 대절하는 게 아니라 두세 대를 대절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이고 이 택시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원웨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왕복으로 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탈북민들이 이제 중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 해도 비용이 너무 비싸가지고 못 오죠. 이렇게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야, 이거 그러면 지금 현재 중국을 떠들고 있는 이 탈북민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 가서 걸릴까 봐 모자라도 하나 더 써야 되고 병원 아프면 어떻게 해요? 이제 제가 지금 말하는 거 친구가 동생이 있어요. 친동생도 중국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백내장이 심해서 한쪽 눈은 이미 실명 상태고 한쪽 눈은 이제 형체만 보이는 사람의 형태만 이렇게 보이는 정도예요. 근데 호적이 없다 보니까 병원을 못 가요, 얘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정말 잘 돼 있고 우리 탈북민들한테 정말 의료 이게 잘 돼 있으니까 와라. 오면 이제 눈을 볼 수 있는 한쪽 눈이라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라 그러니까 이제 긴가민가 한 상태에서 언니가 잡혔어요. 그래서 국성당하고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석용이 되면 됐지 못 가겠다. 네, 그냥 숨어 있겠다. 조용히 살겠다. 그냥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신들의 이제 주거지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저도 난민 그 북한 탈북민들을 구출 일을 하기 위해서 2017년, 18년 이때 현장으로 가서 그 당시 한 8명 정도가 오셨는데 그때 제가 라오스에서 받아서 이분들을 태국으로 가서 태국 이제 난민 수용소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제가 이분들을 중국에서 첫 받은 다음에 첫 식사를 했었어요. 많이 드시라고. 그러더니 그 중에 한 분 여성분이 이러더라고요. 이제 우리 안전합니까? 그러더라고요. 안전하다 이제 안전하니까 마음 놓고 드시고 이제는 잡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갑자기 밥을 안 드시고 밖으로 나가시더니 주머니에서 뭘 털어버리는 거예요. 뭐? 제가 뭘 터시냐라고 물어보니까 쥐약. 쥐약을 주머니에다 이제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쥐약을 왜 가져오셨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2번 북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북송이 되면서 그 온갖 고초를 다 겪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 잡히게 되면은 그냥 지약을 먹고 그냥 북송 안 되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해서 자기가 지약을 챙겼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강수현 씨도 본인이 직접 그 북송을 당했다라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 저런 심정입니까? 그렇죠. 제가 잡혔을 때 저는 중국에서 잡힌 거랑 한국행을 하다 잡힌 거랑 차원이 달라요. 북한에 북송이 되게 되면. 한국행은 무조건 총살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잡혔을 당시 내몽골이었어요. 차라리 파출소에서 공안한테 잡히면 돈이라도 주면 통해요, 이게. 군인한테 잡힌 거예요. 군인은 뭐예요? 변방에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집행하는 사람들. 안 통해요, 돈이. 그래서 잡혔을 때 저는 차라리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70대 어머니 그리고 12살 딸. 네. 그때 제가 죽음을 준비했죠.
이제는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감옥에서 아이한테 이제 유언을 남겼었어요. 아이도 같이 잡혀갔어요? 같이 잡혔어요. 다. 저 일행이 다 홀랑 다 잡혔었어요. 네. 3대가 다 감옥에 들어가서 진짜.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제 유언을 남겼는데 어떤 유언을 남겼었냐면 그때 당시 대장금이 그렇게 유행이 됐었어요.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걸 중국에서 많이 본 거예요. 근데 대장금이 뭐예요? 9살에 엄마를 잃어요. 그리고 스스로 성장하잖아요. 그 말을 다 해주고 싶더라고 아이한테. 딸 이제는 대장금이처럼 살아야겠다. 대장금이 어떻게 사냐? 애한테. 이제 엄마 잃고 혼자서 그래도 잘 살아가고 있잖아. 근데 아이한테 이야기할 때 나도 모르게 울컥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예. 눈물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우리 엄마가 옆에서 나를 탁 치는 거예요. 아이한테 이게 마지막 모습일지도 모르니까 약한 모습 보이지 말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꿀꺽 삼켰어요. 이렇게 삼키고 북한으로 가는 내내 도망치고 싶었어요. 이제 얘는 혼자 남겠구나 이 생각이. 예. 아니 딸은 그 어렸을 거 아니에요 그때? 예, 어렸죠. 한 12살 12살. 됐는데 다행히 그 당시에 제가 중국에 사촌 오빠가 있어서 돈을 주고 사촌 오빠는 조선족이다 보니까 아이 2명까지 이렇게 등록이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 애 네, 둘. 그 당시에. 예. 그 다행히 출생증을 만들어 놨어요, 제가. 얘는 중국 애다. 북한 애 아니다. 나랑 중국 사람이랑 이제 만나서 난 아이다. 이렇게 해서 다행히 중국에 남기게 됐었고 아이가 보는 앞에서 할머니랑 저랑 이제 수갑 차고 헤어지게 되죠. 아니 근데 좀 궁금하게 이제 행여 혹시 잡히면은 네. 이 강제 북송 당하면은 죽을 수 있다는 걸 아셨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한국행을 이렇게 좀 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그 중국에서 살게 되면 사실 중국 정부에서는 저희를 불법 체류라고 하잖아요. 언제 잡힐지 모르고 중국에서 항상 불안해요.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뭐 불이익 당해도 말을 못하고 아파도 병원에 제때 가서 치료도 못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었고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아버지하고 엄마가 잡혀서 나갔어요. 저는 이제 일하려 다른 데 가다 보니까 아버지 엄마가 잡힌 것도 몰랐었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잡혀 나가서 감옥의 후유증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가.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감옥에 죽겠구나. 이 중국도 안전한 나라 아니구나. 그래서 한국형으로 하자, 가자. 가다가 죽더라도 가자. 이거예요. 네. 어차피 뭐 북한 나가도 죽는 거잖아요.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이게 이 수현 씨 말처럼 저도 강제 북송된 분들 취재를 많이 해봤는데 이분들의 공통적인 말씀은 잡혀서 북한으로 돌아가느니 죽는 게 낫다. 라는 게 그냥 말뿐인 게 아니라 실제 결심들을 맞아요.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붙잡히지 않았는데 탈북하는 과정에서 중국에 일정 기간 머물면서도 이 두려움이 극심한 공포예요. 언제 붙잡혀서 북한으로 강제 북송될지 모른다. 이 공포심이 엄청나고 북송이 안 되더라도 트라우마, 북송이 되면 그때는 정말로 지옥 같은 경험을 하게 돼서 우리 선생님들 말고도 강제 북송을 겪었던 탈북자들을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북한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서 내보내야 된다 할 때는 기업령 같은 거 부려요. 그러면 공안들도 어디 누구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현상금을 걸어요. 얼마 주겠다. 이 고발해라, 신고해라 하면 뭐 농촌 사람들은 뭐 그게 그 돈이 더 중요하지. 뭐 이웃간에 뭐 우정이라가 이런 거 상관없어요. 앞집 남자가 가서 고발한 거예요. 잊혀도 안 돼. 12월 30일 날 경찰이 한 10명을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앞뒤로 다 포위하고 누구도 들어 못 오게 하고 문 똑똑 들으면 경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날 잡으러 왔다는 거 알죠. 그래서 문 열어주니까 북한에서 왔는 거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옷 입으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새벽에. 그래 그저 옷 입고 무슨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뭐 달아날 수도 없고. 그럼 그저 꼼짝 못하고 잡혀서. 그때 그 잡혔을 때 두려움이 어느 정도셨어요? 다 잡아줘게 해요. 그래서 가자는 데를 가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거기서 뭐 어떻게 달아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저 자포자기 한 상태죠. 어쩔 수 없지.
중국에서 잡히셔서 예. 6살짜리 애를 떼놓고 기약 없는 북송을 당하셨을 때 네. 아이를 생립을 하는 엄마의 심경이 저는 어떠셨어요? 제가 이 도문 변방이라는 데 톡 갔는데 톡 들어갔는데 거기 한쪽 변에 북한 여자가 그렇게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자기 아들을 그 여자들처럼 아들을 두고 이렇게 아마 잡혀갔던데 그 아들을 그림을 그렸는데 너무 잘 그렸는데 거기다 글을 썼는데 너무 있잖아요. 그 글이 딱 내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엄마는 북한 여자가 되나서 너를 이렇게 어린 나이에 떼놓고 가는데 딱 세월이 흐르고 크면 엄마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그리고 엄마가 다시 이렇게 볼 수 없는 기약 없는 길을 가는데 꼭 잘 커서 그때는 엄마를 볼지 다시 볼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엄마는 희망을 가지고 널 다시 볼 날을 그리고 간다고 그 벽을 붙잡고 울었거든요. 그게 딱 내 아들을 보는 것 같고 내 처지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북한에서 먹고 살기 위해 이제 중국으로 넘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인신매매 같은 이제 범죄를 당합니다. 그런데 탈북민들이 그 일을 당해도 사실은 뭐 인권이라든지 어떤 피해에 대한 것들을 주장할 수가 없잖아요. 네. 자신들의 어떤 신분에 대한 것들이 있으니까 지금 탈북민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형수들이구나. 그러니까 언제 집행될지 모르는 그 사형 날짜를 무한대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어떤 사형수들이 아닐까. 앞서서 그 인터뷰하신 분이 자포자기 심정으로 그냥 따라갔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엔 아니 소리라도 지르거나 뭐 도망이라도 가보지 시도라도 해보지라고 하지만 저분들은 수년 동안의 공포 속에 살다가 막상 딱 저렇게 잡히는 순간 오히려 차라리 한편에서 홀가분한 마음 같은 것도 들 정도로 그 공포의 시간이 굉장히 길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그러면 중국에서의 삶 역시 또 하나의 감옥에서 산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참 나라 없는 서름 상갓집 개만도 못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중국에서 살 때 이게 숨 쉬는 것도 내 맘대로 못 쉬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공안을 피해서 산 속에 이렇게 살고 있기는 하지만 그 산 속에서도 공안도 무섭고 일반 주민들도 무서운 거예요. 주민들이 신고할까 봐. 사람이 제일 무섭죠. 네, 제일 무서워요.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사람을 그렇게 피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또 우리가 그렇게 자기네를 두려워하는 거 너무 잘 아니까 자꾸 우리를 이용을 하려고 해요. 뭐 벼밭에 나가 일을 시키거든요. 일주일 내내 엄마 아빠가 죽어라 진짜 허리 부러지게 일을 하세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되면 한 집 밭을 끝내요. 그럼 일주일 값을 받아야 되는데 엄청 해맑게 웃으면서 이제 끝냈다고 달라고 하거든요. 그럼 거기서 또 엄청 해맑게 웃으면서 기다려 해요. 근데 안 줘요. 그건 안 주겠단 말이에요. 그래도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안도 무섭고 사람도 무섭고 그리고 또 더 무서운 거는 저희는 딸만 둘이잖아요. 인신매매를 하려는 사람들이 공안에 그 신고를 하는 사람 비례로 인신매매 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팔려고 하고 아빠만 안 팔려고 해요. 우리 셋은 다 돈덩어리인 거예요. 아빠는 자꾸 이게 베개 밑에 항상 이게 작은 요만한 도끼를 항상 놓고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살 때 그 산 옆에 또 깊은 산이 더 있었는데 거기는 딸이 넷이었어요. 근데 그 중국 그 한족들이 올라와가지고 딸 넷을 그냥 차에다 강제로 실어갔어요. 어디 간지 몰라요. 공안이 아니에요. 그냥 팔려고 데려간 거예요. 네. 그래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소식을 듣고 그 다음부터 아빠가 계속 도끼를 놓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발소리만 나잖아요. 그럼 긴장하는 거예요. 앞창문, 뒷창문이 있어요. 근데 앞창문은 내다보는 창문이고 뒷창문은 도망쳐야 되는 창문인 거예요. 항상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무서웠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이렇게 살면서 잡히지 않기 위해서 이제 가족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봄에는 이제 산에 가서 고사리랑 뜯어요. 뜯고 이제 시내 나가서 팔고 또 가을에 가서는 보솥 이제 이렇게 뜯어다 팔거든요. 근데 집에서 일단 딱 나서면 말 못하는 벙어리처럼 하고 다녀요. 말하면 이게 이제 알리거든요. 네, 근데 남편이 하루는 이제 계속 같이 다니거든요. 남편이 이제 마음이 안 놓이니까 잡혀갈까 봐. 그래서 시내 나갔는데 남편은 중국
중국 사람. 네, 그래서 담배 살러 갔는데 그새 이제 손님이 하나 왔어요. 나물 사려고 해서 이거 얼마냐? 그래서 중국말로 류콰이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저희가 아무리 중국말을 따라해도 그 언어라든지 이제 그 발음법이 틀리니까 보더니 니스 신주 이렇게 조선 사람이냐? 이래서 무슨 아니라고 했는데 그놈이 갖다 이제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부지런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안이 지금 막 하고 와요. 공안이 이제 와가지고 근데 남편이 이때 담배 사가지고 왔는데 공안에 오니까 저는 이미 이제 심장이 제 거 아니에요. 나왜 다다다다 원래 뛰는데 누구냐 이렇게 하니까 야 말 못한다고 봉어리다 내 색시다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그 위기를 모면하는데 저는 이제 하늘 땅이 다 이제 꺼지는 심정이었어요. 내가 여기서 잡혀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것도 있었고요. 이제 북한 여자들을 데리고 사는 남자들은 항상 이제 시한탄을 안고 살아요. 그래서 남편들이 나가서 동네에서 싸움을 못 해요. 누구랑. 큰 소리를 못 쳐요. 점이 앞에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누구랑 싸움한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촉지면 잡혀갈까 봐. 네. 아니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사이렌 소리만 들려도 진짜 막 이게 심장이 막 뛴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하루로 또 진짜 제대로 자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은 집이 높아요. 이제 앞에는 계단으로 올라가고 뒤에는 한 2m가 되거든요. 근데 창문에다 항상 신발을 두고 자요. 이제 앞에서 경찰이 들어오면 1차적으로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시간, 그 시간에 나는 신발만 신고 이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에 항상 100원 아니면 200원씩 주머니에 항상 넣어가지고 내가 이 집에서 나가면 밥이라도 먹어야 되니까. 근데 사다리를 이렇게 넣었는데 2m니까 하나하나 개가면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이렇게 쭉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예요. 사다리를 놔? 네, 사다리를. 그래서 바지가 뭐 끼지던 그거 상관없이 그냥 쭉 미끄러져 내려가고 이제 항상 천장들하고는 항상 교류가 돼야 돼요. 그 동네 농촌총장이 미리 이제 계엄령 같은 게 내릴 때 이렇게 다 조직적으로 내려오니까 미리 막 전화를 해요. 야 빨리 피신해라. 그리고 촌장도 있고 그 동네 파출소에도 아는 사람 하나 있어야 되는데 계속 뇌물도 갖다 바쳐야 되고 그 뭐 잘못해도 내가 잘하고 잘못하고 없어요. 동네 사람이 야 너 우리 양 하나 훔쳐갔지. 그러면 정말 안 훔쳐갔어. 봐 이렇게 야 너네 며느리 북한이지 이러면 미안해 갖다 줘야 돼요 무조건. 아니 이게 지금 사람이 속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언제 내가 잡혀갈지 모르는 살인판에서 산다니 얼마나 힘드니까. 이게 그 북송 나가던 날 설미 씨도 기억나시죠? 네, 좀 잊혀졌으면 좋겠는데 절대 잊혀지지 않죠. 날짜도 잊혀지지도 않고. 전 제일 잊혀지지 않았던 게 그 중국 공안들이 다 조선족들이에요. 우리가 말이 통해야 되니까. 근데 저를 데리고 나가면서 힘을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 위로를 준다고 웃는 건지 전 잘 모르겠는데 노래를 불러요.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살아나면 다 오더만 이러면서 넌 젊었으니까 살 거야.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인데 막 여기까지 야 이게 누군가 그게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제가 봤을 때는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호랑이한테서 사람이 물어뜯기는 걸 보면 즐기고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보면서 자기들도 알아요.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다 알아요. 더 잘 알더라고요 저보다. 저는 처음 북송이 되는데 본인들은 더 잘 알아요. 매번 보니까. 매번 보니까 여자고 남자가 없으니까 말대꾸 하지 말고 대가리 쳐들지 말고 그걸 미리 알려줘요. 그러면서 쨍하고 했던 날 돌아. 그러니까 막 야 이게 즐길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엄마 아빠는 사실 저희가 잡힐 때 산에 나무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안차에 탄 때 엄마 아빠 나무 찍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막 엄마 살려달라고 말하고는 싶은데 못 살리는 우리가 거야. 이렇게 소리 지르면 엄마는 들려요 그 소리가. 엄마까지 엄마 잡히게 아빠는. 근데 다 다 잡혀. 이게 가족이 잡히면 또 정치범이에요.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 우리끼리 갖고 우리가 잡혀갔다는 거를 그 동네 주민이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해서 엄마가 왕청현 공항국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셨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나갈 때 막 왕청년 공항국 대문이 쇠대문인데 그게 쫙 열리고 거기 버스 한 차 실어 나가고 자리가 모자라서 저희가 뒤에 치프차에 타고 나갔어요. 근데 이게 뒤로 묶어요. 이렇게 묶였어요? 수갑을 안 채우고 포승줄로 이렇게 뒤로 묶여요. 그리고 발도 포승줄로 묶어요. 그리고 치프차에 동생이랑 제가 탔는데 머리 묶을 고무줄이 없어서 머리가 막 산발이었어요. 긴 머리였으니까. 근데 문이 쫙 열리는데 그 앞에 너무나 그 행색이 남루한 남자랑 여자가 막
허둥지둥 막 그 버스에 매달려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희 엄마 아빠가 거기서 그 밤에도 계속 안 가셨대요. 저희 나가는 마지막 모습이라도 보겠다고. 그래서 그거 지키고 계시다가 이제 문 열고 우리가 나오는 걸 보고 버스에 우리가 탄 줄 알고 버스를 막 찾았는데 우리가 없으니까 푸서덕 주저앉으신 거예요. 근데 뒤에 찌푸차가 한 대 더 나오니까 아 여기에 탔나 하고 그 우리가 탄 찌푸차로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왔는데 저희를 봤어요, 엄마가. 네. 근데 봤는데 공안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냐고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엄마라고 하면 당연히 잡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아줌마다. 근데 공안들 당연히 눈치챘어요. 근데 그때는 허상금 이런 것도 없을 때예요. 근데 너무 귀찮았나 봐요. 그래서 모르는 지들끼리 막 뭐라고 하더니 그냥 충고치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냥 지나가 그냥 밀고 지나가 이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앞에 서서 안 된다고 이렇게 막고 있는데 그거를 어깨로 팡 치면서 지나가고 엄마는 그 세멘트 바닥에 막 그 콘크리트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뒤로 돌아보면서 너무 눈물이 나니까 이게 엄마 아빠가 형체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계속 엄마 일으키시면서 막 뭐라고 하는 우리가 잡히면 안 되니까 막 엄마를 끌고 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게 마지막이었던 거죠, 북성남. 미성년자를요? 그쵸. 미성년자를. 18, 15이었죠. 15살짜리 여자애들을. 이게 정말 같은 하늘 아래서 일어나는 일인가 믿기 힘든데 우리가 한참 그 이제 2002 월드컵 분위기에 취해 있을 때 2000년도 초반에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은 이제 그 북한 보위부가 중국에 넘어가가지고 일정 정도 사법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협약이 중국이랑 북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위부가 이제 단동 같은 이런 국경지대에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탈북자들을 인수인계해서 다시 이제 북한으로 넘겨가는 과정에서 이런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도망가면 안 되니까 탈북자들을 일렬로 세워놓은 다음에 철사줄로 쇄골을 뚫어가지고 쇄골을 뚫어가지고 굴비 엮듯이 쭉 벽을 엮은 거예요. 여길 뚫는다고? 여길 뚫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점점 탈북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귀찮잖아 이게요. 그래서 뭘 했냐면은 손바닥을 뚫어요. 굴비 엮듯이. 이걸 그 중국 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중국 공안도 이건 약간 너무한다 싶었나 봐요. 그래서 중국 공안이 이런 말 했대요. 이런 끔찍한 일을 할 거면 중국 땅이 아니라 북한 가서 하라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 아직 북한 쪽으로 넘어오지 않았고 중국 땅의 북중 접경 지역에서 벌어진 일들까지만 지금 털어놓으신 거잖아요. 종미 씨. 네. 이제 이분들이 여기에서 이런 대우를 받고 북한으로 넘어오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수용소로. 비슷해요. 탈북민들 사이에서 가장 인간 대우를 못 받는 곳으로 알려진 공포의 장소입니다. 바로 북한 안전부 산하의 집결소로 탈북자들이 일괄 이송이 되는데 곳곳에 있어요, 집결소가. 근데 뭐 우리 이만가 가족들도 겪어보셔서 얼마나 끔찍한 일이 그곳에서 벌어나는지 잘 아실 텐데 정말 상상 이상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심정이 좀 어떠셨어요? 북송되실 때? 죽고 싶었어요. 내가 이제 가서 어떤 운명이 내 앞에 차려질 것이다 하는 거 아니까 빈강에서 차를 타고 3시간을 달리는데 야, 이 차가 제발 구불로서라도 죽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다들 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끝났으면. 마음이 계속. 해산직결설로 넘어갔는데 첫날에 들어섰는데 우리를 데리다가 검사하라 그러니까 몸이 실로리 하나 걸치지 않고 다 여기까지 검사하던 게 맨손으로 그래서 자궁에 다 검사하고 돈을 감췄다고. 돈을 감췄다고? 네, 그리고는 다리 벌리고 띵뛰기를 100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깊숙이 들어간 그 돈이 떨어지게 하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렇게 다 검사하고 감방에 들어갔어요. 얼방자 들고 딱 무릎 위에다 이렇게 손을 대고 앉아있으라 하는데 이 다리가 막 지올라서 그렇게 앉아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 움직이다가 들키우면 개호원이 앞으로 절상 앞으로 나오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손을 내밀라고. 그래 손을 내밀면
권총 소지 때려 뽑아서 동그란 데다 손가락이 걸고 막 이 힘을 가해 쓰느라고 막 돌리다가 딱 내리치면 여기 막 터져서 피가 막 터져요. 아유. 그 안에 있는데 내가 이때까지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라고 교육받던 우리나라가 이런 곳이었는가?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고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었어요. 한국행을 떠나려다 붙잡힌 탈북민들은 더 처참하고 가혹한 이제 고문과 폭력을 행한다고 들었는데 선생님은 그런 대우는 안 받으셨나요? 그 다음 날부터 고문이 들어갔는데 키가 한 1m 87 이렇게 크고 체격이 또 보이고 직결소적으로 제일 악질이다 하는 예시문이 저한테 붙었어요. 저리 첫날에 깃밤을 얼마나 이렇게 때리는지 자기 손바닥이 아프니까 내려가서 그 자기 구두를 가져다가 구두 뒤다가 손이 넣고 팡 이러고 때리는데 구리상을 들어오면서 신발을 신으면서 옆에 거울을 보니까 빵처럼 이렇게 내 머리 다 부어가지고 시뻘건 부어가지고 땀구멍이 막 이러고 막 알게 그렇게 음상하게 붙더라고요. 그 다음날부터 몽둥이, 가죽 혁대 때리는데 전 1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내 다리에 이 각살로 때린 자리가 우묵우묵하니 다 들어가 있어요. 다리에 상처가 아직 네. 남아있어요. 전문 고문을 배운 사람들이니까 요 살이 많으면서도 이 뼈가 부러지지 않게 이런 데를 얼마나 때리는지 정말 아팠어요. 미쳤다.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선생님 나를 차라리 죽이셔. 이가나야 니는 네 죄를 다 자백하기 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다고.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우선 죽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어떤 날에는 차라리 자백하고 말까 그런 마음이 이까지 올라왔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내가 이렇게 자백하면 나는 정치범 수용소 가서 뭐 한두 달 꽂히다 죽어도 이렇겠지만 우리 애들은 아버지도 없고 엄마가 정치범 수용소에 갔는데 우리 아들들이 운명은 어떻게 되겠나. 내가 여기서 마사돼서 죽으면 어떻고 정치범 수용소 가서 죽으면 어떻고 어떻게 하나 아들들을 생각해서 내 기우나 이걸 이겨내야 되겠다 결심하고 이겨내게 됐어요. 와, 지금 부르면서도 지금 뭘 들은 건가 싶기도 할 정도로 너무너무 잔인한데 아니 이게 사람이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이게 보면은 고전적인 그 고문의 수법들은 다 동원되어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딱 보게 되면 뭐냐면 체제범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지상낙원이라고 설명을 했거든. 지도자 동지 밑에서 정말 우리는 행복하게 잘 사는데 이걸 먹고 살기 힘들어서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들의 체제 선전의 허구성을 폭로하는 것 자체가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단순히 그 생활고 때문에 떠난 사람들조차도 일단은 체제범이 되는 거죠, 사상. 그래서 정치범으로 만드는 게 정치범으로 오히려 만들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고문을 하는 거죠. 지금. 들어가면 편하게 앉아, 안고픈 대로. 그 대신 2시간 동안 움직이면 나 혼자 맞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맞아. 맞아요. 다 같이 나와하고 채살창에 손 대면 손을 받고 때리고 그 감옥이 진짜 끔찍했던 거는 벌레가 이렇게 많아요. 지금 한국에서 나오는 뭐 이, 벼룩이, 빈대, 벼룩, 이 몸이 얼마나 근질거리는지 이거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이를 잡잖아요. 여기에 최소한 10마리가 잡혀요. 그러니까 이거 누르잖아요. 두두두둑 하나 오늘 나와. 얘 사천본 잡았다고. 나와. 손 내밀어. 여기다 적재 채우고 철창 있잖아요. 그럼 때리고 싶은데 다 때려 그냥. 더 끔찍한 거는 화장실이 노출된 곳에 있어요. 다 앞으로 앉아 있지만 난 뒤에 서 있지만 보이잖아.
그거보다 보이거든. 다 등대 앉아서 애들이 그것만 신경 쓰는 것 같아. 난 잠깐 북한에서 제일 끔찍했던 거 화장실 봤던 것 같아요. 제가 넘어갔던 온성보위부에서는 이게 화장실 갈 때면 뭐 몇 번, 3번 화장실 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돼 하면 가고 안 돼 하면 못 가요. 근데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창피하니까 물어보기가 참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바지에 막 쉬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돈을 먹고 넘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궁에도 숨기고 막 이러는데 자궁은 앉았다 일어났다 그거 펌프라고 하거든요. 그 펌프를 한 100개, 200개 시키면 뚝뚝 떨어져요, 돈이. 자궁에 힘이 없으니까 떨어지면 찾을 수 있어. 근데 먹고 나오면은 변으로 나와야 돈을 뽑잖아요. 그러니까 강냉이 죽이나 아니면은 뭐 옥수수 국수죽을 주는데 거기에 설사약을 타서 줘요. 와. 근데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오자마자니까. 중국에서 도문에서 금방 건너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먹는 거야. 그래 가서 화장실 보면은요. 뒤에 보이지더니 나무꼬쟁이 이렇게 가지고요. 이게 변을 보면 이렇게 헤쳐봐요. 왜냐하면 돈이 나오는지 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헤쳐서 탁 발견하면 막 웃는 거야. 노다지 하나 발견했다. 이거.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야 몇 번 들어 이러면은 그 나온 사람이 그 더러운 거 들어야 돼요. 들고 가서 물 있는 데 가서 씻어요. 씻고 보이지던한테 뺏기는 거예요. 차라리 때리는 게 나아요. 발로 차고 뭐 이렇게 막 불려도 상관없는데 그 변 볼 때 뒤에서 이거 하는 것만큼 정말 수치스럽고 평생 이거는 잊혀지지 않는 일이에요. 제가 목격했던 거는 이제 임신부들, 임산하신 분들 정말 못 봐주겠더라고요. 이분들은 중국의 여성분들은 팔려오잖아요. 내 의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임신해서 나왔어요. 일단 강제 낙태는 뭐 기본이고 왜 이렇게 잡종을 임신해서 낳았냐고 어머나 배를 발로 차는 거예요. 떨어지라고. 그리고 그 운동장에 보니까 여성분이 둘이서 블록을 이렇게 잔뜩 싣고 앞에 여자분이 이렇게 들고 뒤에 또 이렇게 들고 운동장을 이렇게 돌더라고요. 천천히. 그래서 야 저거 뭐야? 이랬더니 이분들이 임신한 분들인 거예요. 애가 떨어지라고. 와. 그걸 계속 운동장을 돌리는데 그 무거운 걸 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기운이 빠질 거잖아요.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 걸어. 근데 나중에 하혈하더라고요. 쫙 하혈. 사실 감옥 들어가면 제일 힘든 게 배고픔이에요. 옥수수 한 30%에다 밀겨 껍데기 한 70% 들어가고 뭐 소똥, 뭐 말똥 별게 다 들어가 있고. 개도 안 먹어. 개도 안 먹어요. 콩알이 한 7알, 8알 정도 있는데 그걸 먹고 살아남으려니까 여자들이 뱀을 보고 무서워해야 되는데 뱀이 고기로 보이지 절대 뱀으로 안 보여요. 그래서 산에 나무하러 올라갈 때 뱀을 보면 소리를 치면 안 돼요. 왜요? 다른 사람들이 잡아먹으면 내가 못 먹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잡아먹으면 내가 못 먹으니까. 그게 독뱀, 독사도 뭐 하여튼 뱀이면 고기니까 뱀 잡고 사람의 인분을 먹고 자란 쥐를 그걸 잡아먹어요. 근데 그거 만나면 행운, 로또 맞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먹다 뭘 먹냐면 사람의 몸에서 사체에서 구데기가 여름에는 나와요. 그럼 그 시체를 들잖아요. 그럼 밑에 무슨 하얀 쌀 포대가 떨어진 것처럼 큼직한 구데기들이 가득 떨어져 있으니까 사람의 형체는 붙어 있지 않아요. 사체가. 시체를 싣으면 다리 하나가 뚝뚝 떨어져요. 근데 더 끔찍한 거는 기어가서 그거 주워서 구워 먹어요. 그거마저도 엄청 귀해요. 그래서 또 맞아요. 진짜 그 배고픔은 다 정신병이 와가지고요. 지금 배가 부른데도 먹을 게 있으면 무조건 먹어요. 설사하는데도 다들 건강 상태를 몰라. 나야 이제 못 먹으면 못 먹는다. 정신적으로 다들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면 여자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인간 짐승들이구나. 짐승도 이러진 않는다.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결국은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게 한국행을 택하려고 그랬다라는 말을 들으려고 시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증거가 없잖아요. 나가서 살았던 사람이니까 고문으로만 사실을 밝혀내야 되는데 진술서가 제일 중요한 게 진술서를 똑같은 걸 10번, 20번을 씌워요.
토시 하나가 틀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단어 같은 거 혹시 제가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봤는데 한국 드라마 봤냐? 봐봤습니다. 목사를 만났냐? 모릅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해요. 그런데 뭔가 막 쓰다가 무지무지 힘들었다 이런 단어를 쓴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무지무지에다가 쫙 끄더니 북한에선 무지무지란 단어를 안 써요. 이게 한국말이에요. 근데 나도 모르게 중국에서 2년 동안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한국말을 쓴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면 야, 이 새끼 너 한국 드라마 안 봤다더니 왜 봤냐? 그러고 이제 싸대기를 날리는데 얼마나 싸대기를 많이 날리면 안에서 파열이 돼요. 이 혈관들이 안에서 파열이 돼서 눈앞에 빨갛게 됐는데 보면 피는 없는데 눈이 앞이 다 빨갛게 보이다 보니까 이 안에 혈관이 터질 정도로예요. 글 하나, 토시 하나 잘못 쓰면 또 써. 또 써. 다시 써. 10번, 20번을 반복해서 써요. 그렇게 이제 엄청난 고문과 이 폭력 그리고 이제 수년간 강제 노동까지 하는데 저 같으면은 무서워가지고 다시는 나갈 생각을 못 할 것 같은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또 다시 나온 거잖아요. 이제 감옥에 갔다가 이제 다시 사회로 돌아왔다라고 해도 그 동네에서는 이미 빨간 딱지가 붙는 거예요. 쟤는 한국 가다가 잡힌 반역자다. 그래서 아예 왕따를 시켜요. 보안원이 있거든요. 매 인민밤마다 담당 보안원들, 담당 보위원들이 있어요. 항상 이제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어디 가도 보고를 해야 돼요. 난 언제부터 언제까지 갔다 오겠다. 그리고 수시로 이 사람들은 이제 집을 막 들어와요. 자기가 감시하는 사람들의 실제로 이 사람이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지 또 어디 도망가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이 심리적 압박감 못 살게 한 거예요. 예, 주민들이 나를 그런 눈으로 보지. 나를 반역자라고 하지. 그러니까 다시 탈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내몰는 것 같아요. 그 아마 전 세계적으로 연좌제가 아직 있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거든요. 제가 아는 이제 그 탈북민 같은 경우도 상당히 토대가 좋았어요. 아들 둘이 있었는데 너무 똑똑했어요. 이 친구들이 군관학교 가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계속 이제 이야기하고 지원됐는데 엄마가 이제 탈북을 했거든요. 그게 북한 당국이 알아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정치적 생명 끝난 거고요. 사회적 생명 또한 끝났어요. 왜냐하면 평생 이 친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결혼해가지고 난 아이들도 반역자의 후손들이 되는 거죠. 탈북을 제일 많이 하는 게 네. 저도 아이 때문에 했어요. 그렇죠. 아이가 너무 얼른거리고요. 감옥에 있을 때 짐승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내가 왜 사람으로 태어나서 아이를 낳고 내 아이를 젖을 못 먹일까? 제비들도 지 새끼 밥 먹인다고 그렇죠. 왔다 갔다 새 새끼들도 짐승을 안고 있는데 한 번은 그 새끼 한 번 보고 싶더라고요. 아기 때 놓고가 지금 완전 많이 컸으니까. 그래서 가다가 죽더라도 다시 재탈북하다가 잡히면 그 고통을 알죠. 우리는 모르지 않고 아는데도요. 그 고통보다 더 그리운 게 새끼가 먼저 눈에 떠올라서 죽더라도 가자 해서 재탈북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제 중국에서 공안들에게 대부분 잡힙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탈북을 시도할 때도 역시 중국으로 대부분 많이 가요. 다른 루트는 없는 건가요? 안전한 루트는? 뭐 있기야 있죠. 비행기 몰고 오는 이운평 있을 수도 있지만 비행기 몰고 오는 것도 있고 38선 넘는 방법 있고 예, 38선 있고 러시아. 전철처럼 유학 갔다가 오는 친구들도 있고 러시아의 볼목으로부터 사실 92년도에 탈북이 시작됐어요. 근데 그 러시아 경계는 도강화를 했어요. 그나마 중국밖에 없죠. 그래서 중국의 대중화된 루트를 만들기 위해서 중국을 일단 먼저 공략해야 되겠다. 그래서 북한 인권운동가들이 서히 기획 탈북을 했죠. 2000년대 초반에 대사관. 그래서 중국 공간을 공략하겠다. 공간을. 그래서 그 시작이 2002년에 그 유명했던 사건입니다. 중국에 있었던 스페인 대사관 탈북 사건인데 25명의 탈북민이 중국 주재 스페인 대사관을 통해 탈북에 성공했었습니다. 저 사람 너무 대단하다 진짜. 어떡해. 두 명이 지금 공안을 딱 잡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한테 길을 열어준 거예요 지금. 저 때만 해도 열어놓고 있었는데 옛날이다 진짜. 오, 다 들어가네.
기도하다가 일빠진 빨리 한국인을 그 대단히 얻으려고 다 마음다했습니다. 이 탈북은 기획된 탈북이었습니다. 중국이 당시 탈북민을 잔인하게 북송한다라는 걸 전 세계에 알리게 됐고 이 사건을 계기로 2000년대 초반에 무수히 많은 탈북민들이 중국에 있는 각국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이용해서 이제 탈북하는데 이제 성공을 하게 됐죠. 중국 측도 이제 깨달은 거죠. 아, 자기네 나라에 있는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탈북민들이 또 밀려들 수가 있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보안을 강화를 합니다. 그래도 가장 그래도 매혹적인 루트는 맞아요. 그러니까 치외 법권 지역이니까 들어가면 터치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방금 우리 보셨던 그 스페인 대사관 진입 사건 바로 직후에 중국 선양에 있는 일본 영사관에 북한 주민 5명 이 진입을 시도를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중국 공안이 치외 법권 지역인 일본 영사관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미 들어가 있는 탈북민들을 끄집어내는 장면이 나와요. 저 애기. 아니 왜 들어가서 이제 끄집어내냐고. 그러네. 들어가서 어떡해. 저 나쁜 놈들. 빨리 와 빨리. 한 통속이에요, 근데 일본 영사관이. 만약 이제 중국 공안이 남의 영역에 가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그럼요. 이제 일본이 내부적으로 협조를 한 거라 논란이 컸죠, 당시에. 정말 그 3살도 안 된 아이한테 무슨 짓입니까 저게 진짜. 실패로 끝날 뻔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묻힐 뻔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언론 등등등이 현장에 대기하고 있으면서 이 장면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 알린 겁니다. 근데 이 영상이 공개되고 국제 여론이 심각하게 돌아가니까 중국 정부도 어쩔 수 없이 뭐 바로 한국으로 보낼 수가 없고 제3국을 거쳐가지고 이 가족들은 다 한국에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예. 아니 근데 요즘 최근에는 이렇게 공간을 통해서 한국에 이제 들어오는 탈북민들 얘기를 좀 못 들은 것 같거든요. 일단 뭐 중국에서 이제는 뭐 공간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졌고요. 설사 진입을 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이분들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데는 중국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에요. 그렇지. 근데 중국 정부는 이제 북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도 세계 여론의 눈치를 보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럴 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봤던 성공한 예들은 그나마 미디어에 찍혔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저걸 지켜봤으니까 중국에서도 어쩔 수 없었던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는 협조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저는 중국이 올림픽하고 월드컵하고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아, 좀 진짜 진짜로
혹시 좀 볼 수 있게 다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실제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그냥 한국 대사관에서 몇 년씩 사는 사람들도 있죠. 맞아요. 협조가 안 그렇습니다. 이게 협조가 안 됩니다. 중국이 정말 잘못하는 게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는 한국 대사관, 뭐 스페인 대사관 들어가면 그래 들어가. 그래놓고 안 내보내는 거예요. 3년, 4년 되도록 안 내보내고 어정쩡 거기서 받아내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대사관에서 내보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탈북자들도, 혹은 브로커들도, 인권운동가들도 야 대사관은 안 돼. 중국 애들이 절대 다른 데서 몰라도 혹시 대사관은 절대로 안 열어줘. 이렇게 된 거죠. 예, 뭐 이렇게 기적적으로 한국에 온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직까지도 북성의 위험에 노출된 채 중국에서 숨어 살고 있는 탈북민이 10만 명이에요. 게다가 여러 이제 북한 인권 단체들의 말에 따르면은 지금 현재 중국 공안에 잡혀 있는 탈북민들도 약 1,0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도 이번에 그 600명처럼 송환될 위험이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북송이 되신 분들은 뭐 안타깝습니다만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북한에 이미 들어갔으니까. 북송을 앞둔 탈북민들은 분명히 중국 어딘가에 또 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다 그 경험들을 하셨으니까 그 단계에 있을 때 가장 필요한 도움이 뭘까? 예, 탈북민들은 사실 세뇌를 받아요. 평생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세뇌를 받다 보니까 한국을 적대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가서 내가 어떤 대우를 받을지를 몰라요. 주변의 지인들이 이런 정보를 주지 않으면 한국으로 가는 길 자체를 몰라요. 저희도 몰랐었어요. 한 5년 동안 살면서도. 그래서 언니가 먼저 와서 우리 북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한국에서 탈북민들을 이렇게 뭐 처형하거나 뭐 이런 안 좋은 그런 건 없다. 안심하고 와도 된다. 이런 거를 좀 알면 그 중국에서 그렇게 불안하게 공포스럽게 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 한국으로 오실 것 같아요. 북한도 이 인권의 소리 싫어합니다. 우리 이야기를 세계적으로 다른 걸 싫어한다, 무서워한다는 걸 알았던 게 첫 번째 북송됐을 때는 앉으면 다른 사람들 매맞는 소리 다 들렸고 핏자국이 그대로 있었어요, 보위부에. 근데 두 번째 북송이 되니까 보위부장이 직접 사람 때렸는지 검사하러 북한에서 내려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야 바지 들어봐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냐면 안 보이는 곳을 때리라 이런 지령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때리지 마라. 왜? 여기서 어느 놈이 살아나가서 또 우리 인권 실상을 세상에다 다 공부할 거야. 그래서 그때 두 번째 북송됐을 때 이 뭐야 북한이 바깥 소리를 안 듣는 줄 알았는데 들어요. 모르는 척하면서. 북송 문제 이거 해결할 방법 없습니까? 중국 정부가 혹할 수 있는 무슨 카드를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한다든지 사드 문제를 중국에 약간 뭐 호의적인 방법으로 푼다든지 등등등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또 안 되죠. 그거는. 힘들거든요. 국제사회에는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없습니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런 무슨 합의책을 도출해내야 될 것 같아요. 역대 우리 정부가 중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 국정원이 교회 등을 통해서 탈북자들 많이 빼왔어요. 우리 정부가 자금도 되고 탈북 루트도 우리가 개발해주고 우리 정부가 물밑에서 탈북 브로커들도 지원하고 많은 방법을 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수년간 멈췄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막 다시 물밑에서 이 라인이 가동하려고 하거든요. 정부가 더 관심 가지고 구출할 수 있는 방법 물밑에서 정부가 해야 하리라 봅니다. 작고하신 김상철 변호사 옛날에 서울시장 잠깐 하셨다 그러던데 이분이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자라는 100만 명 서명운동을 했어요. 그걸 저한테 들려서 제네바에 갔어요. 거듭남 판무관한 데 갔더니 수고했다고. 그런데 우리가 어쩌겠냐고. 김상철 변호사님이 화가 나서 1,000만 명 서명운동을 했어요. 다시 갔어요. 역시 어쩌라고 라고 하더라고요. 아까 그 한미랑 한미 엄마랑 제가 2006년인가 미국 가서 부시 대통령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부시 대통령도 어쩌라고. 우리가 지금 중국과 어떻게 하라고.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본 것 같아요. 탈북자들은 탈북자들대로.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황장엽 선생님이 중국에 대사관에 갇혀 있을 때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당시 강택민 주석한테 편지를 썼더라고요. 후에 일화에서 나왔어요. 그래 지금 중국 대통령인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번 편지 써보면 어때? 탈북자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데 뭐라고 해도 중국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쟤들이 안 움직여요. 그러면 국제사회가 이 심각성을 알고 탈북자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서 중국을 움직여봐야 되지 않냐.